예, 안녕하세요. 전세영 교육TV의 전세영 교수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대한민국 교육 기적의 비밀 그 두 번째 열쇠인 사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은 요즘 아주 기업만큼이나 국민들로부터서 지탄의 대상이 종종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학, 사립학교 또 더 넓게는 그 사교육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학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 기적의 아주 중요한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이 또한 그래 왔었고, 현재 그 교육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후진국들이 만약에 교육 정책을 세운다면 이런 사학의 역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그 제도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사교육, 우리 보통 한국에서 지금 공교육이라고 해서 그 학교 중심의 교육 제도가 마치 교육의 그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교육이 교육의 원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런데, 특히 당연히 이제 교육에 관한 많은 서양에서보다는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게 중국 문화권과 그 인도 문화권, 이 두 군데, 공자와 부처와 소크라테스, 예수를 우리가 흔히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4대 성인의 가르침 자체가 그 제자 보통 12로 보통 얘기돼요. 이상하게 예수의 12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몇몇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교육제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네 분의 가르침의 몇 가지만 간단히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사교육이 왜 교육의 원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뭐 교육은 아주 넓게 생각하면 그 기초 예제를 가르친다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질서를 가르친다든지, 뭐 집에 안에서 훈육을 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즘 이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바에 그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워서 세상적 지식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교육적 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때, 이 시작을 대개 이제 우리 문자 문명의 시작으로도 보는데,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제도적인 완성을 보였던 것은 공자의 서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논어에 이제 좀 일부러 제가 한자를 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논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나아가서는 친구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널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뭐 이렇게 우애하고 지내다가, 그러고도 혹이나 힘이 좀 남으면, 이게 참 재미난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짓을 다 하고 남으면 할 일이 뭐냐? 여기 이제 한자로 학문, 배울 학자의 글을 문자를 쓰는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는 그런 의미의 학문이 아니고, 글자를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는 것이 이제 교육의 그 완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왜 효도하고 친구랑 잘 지내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됐지 뭘 또 배우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이제 세상을 제대로 알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도 해야 된다, 글자도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부처님은 이제 불경이 되게 많죠. 8만 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짤막한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짧은 불경이 하나 있고, 이 대승기신론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신라의 그 원효가 가장 그 최고의 해석을 했다고 지금 아직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승기신론 어느 그 마지막 어느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한자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세상에 수천 명의 이게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중생을 계도한다 해도, 그러니까 중생에게 뭐 가난한 중생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선을 아무리 베푼다고 해도, 내가 잠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한식경에, 그러니까 밥 먹을 한식경에 그 부처님의 법을 바로, 이때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리이며 학문이며 또 우주의 질서임인데, 이 학문,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의 불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불법을 배우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게 참 소스라치게 놀랄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선행을 베푸는 일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를, 법을 깨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부처께서 말씀하세요. 부처는 늘, 불교에서는 항상 그래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공자와 부처님에 비하면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상당히 훨씬 더 인간적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무지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대단한 말이었고, 아마 이 세 사람보다 훨씬 뒤늦게 태어났다고 보여지는 이제 예수는 이걸 제 식으로 해석하면 몽땅 다 융합해서, 요즘 말로 융합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다 종합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수의 시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개인 위대한 스승들에 있어서의 그 작은 서당들로부터 가르침이 교육의 원형이고, 이게 교육제도의 원형인데, 아마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동양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아마 가장 실천하는 실천의 원리는 맹모 삼천지교이죠. 네. 맹자의 어머님이 그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는데, 장의사집에서, 그 다음에 상가에서 가다가 마지막에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그냥 알아서 공부를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8학군 얘기도 가끔 다른 말도 비난도 합니다만은, 그게 바로 절절한 그 부모의 교육 지심인 거고, 그게 교육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나쁘게 볼 일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부모의 자식 사랑,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제자 사랑, 이게 이제 교육의 시작이고, 이거는 국가가 했던 학교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사교육이 교육의 원형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건 이제 수천 년 전 얘기라고 하면,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이 사대성인과 제자들이 했듯이, 조선시대에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기죠. 조선시대에 우리는 그 향교하고 성균관 같은 걸 보통 공학이라고 그러지만, 퇴계 선생이 우리 조선의 교육의 어떤 그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퇴계 선생이 왜 그 서원을 처음으로 만들었겠냐. 이때 말하는 서원이 소수서원이 제일 처음에 세워졌고, 요즘 아마 저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 이제 유성룡을 모시는 이제 병산서원 같은 것도 대표적인 서원인데, 이 서원이 사립학교, 오늘날 사립학교의 아주 원형이죠. 물론 이제 나라에서도 이 서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학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훗날 들어서 서원이 너무 많아져서 그 대원군 시대에 와서 서원 철폐령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한 사태의 그 부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의 학문을 중흥시키고 교육을 중흥시킨 데 있어서 이 사립학교인 서원의 역할은 컸던 거죠.
아주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근대 말에 여기 지금 배제학당으로 시작되는 미션 사학들, 흔히 이제 기독교 미션 사학들이 조선의 근대화를 열었고 우리에게 이제 서양의 학문을 알게 했고, 그게 그리고 이제 당시까지 교육의 그 대상이 아니었던 민중들에게 교육의 그 문을 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 때 그 생겼던 민족사학이라고 흔히 뭐 아마도 뭐 휘문우숙이나 양정, 뭐 보성 이런 학교들일 텐데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평안도에 있었던 그 오산학교인 거죠. 정주에. 그 오산학교나 저쪽 용정에 있었던 대성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민족사학으로서 독립운동에도 기여를 했죠. 결국은 이제 그 조선의 근대화 혹은 뭐 대한민국의 근대 초기를 열었던 것도 역시 이런 사립학교들이지, 일본이 세운 관립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원산학사라고 해서 조선 고종께서 세운 공립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학교들보다 역시 사립학교들이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고, 어떤 사회나 집단으로 봐서는 그 집단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오히려 이런 학교의 원형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면면이 드러납니다. 물론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의 대표적인 걸로 치는 것이 서구의 대학들이며 영국의 이튼 스쿨이고, 미국의 이제 많은 동부의 프랩 스쿨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기숙형 사립학교들도 다 진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키우는 것들은 다 사립학교들입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 대통령으로서 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어떤 그 정치 안보적인 측면을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비밀에서 한글 교육을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당시로서는 국가가 도저히 그 국민의 교육열을 이제 수용할 수 없었는데, 이 국민적 교육열을 수용해내기 위한 어떤 아주 참 지혜로운 대책이었던 것이 이 사립학교 설립을 정부가 유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이제 아주 좋은 용어로 유경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방의 유지들이 이제 이걸 뭐 지주라고 하면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대지주들이 당시로서는 산업화 이전에 전혀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던데, 농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예 조치들을 취하는데, 정부가 이때 인정한다는 말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경 학교죠. 교화, 불교 사원들도 마찬가지고, 학술, 교과서 출판사라든지, 문교 재단 같은 거, 후생 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이 본항을 적용치 않고라는 이 말은 이제 토지를 이제 몰수하지 않고, 유상 몰수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런 학교 같은 데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이것이 호남, 충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될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를 이어서 아니면 뭐 공자 이후로 내려왔던 숙문주의적 교육열을 수용하는 정책적 지렛대가 됐던 겁니다. 산업화 이후로 이제 이런 바탕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제3공화국 이후로 이제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초기에 세워졌던 이제 기초교육이 이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양질의 노동력이 공장이나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 발전에 이제 동인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 못했고, 60년대 70년대 가면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고등학교 교육
교육으로 막대한 이제 그 교육 그 폭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몇 가지 굵직굵직한 이제 그 학교 정책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무시험 정책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무시험 정책이라든지 1970년대에 그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그 법적으로는 무상교육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의 그 급여라든지 학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후원금을 제도적으로 학교에다가 그 돈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육성회 제도를 만들었죠. 뭐 이 육성회가 훗날 학교 운영위원회로 대학의 기성회로 해서 완전히 이제 그 해소됐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 재정으로 다 해소된 것은 2000년대에 와서입니다. 2000년대 와서.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이런 그 사립학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부모들의 사교육 재원을 학교로 동원하는데 굉장히 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71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1973년도의 고등학교 평준화 같은 것도 다 당시로서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막 이제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제재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한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재 부설학교일 겁니다. 1973년도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도시로 밀려든 여공들, 그 다음에 뭐 근로청소년, 이 학생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밤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밤에 야간 학교를 개설을 하고, 이 야간 학교를 산업재 부설 학교를 혹은 뭐 산업재 부설 학급이라고 해요. 큰 회사는 부설 학교를 세우고 작은 회사들은 이제 학급이라고 해서 인근 그 공사립 학교에 이제 학급을 메우는데요. 이런 그 학교들 전부 사립학교들이죠. 이런 사립학교들의 이제 교육적 참여를 도와주고, 이 이제 시작된 산업재 부설학교들은 이제 꽤 많은 학교들이 나중에 정식 그 사립학교들로 발전들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70년대까지도 이제 산업재 부설학교들이 또한 발전을 좀 많이 해왔고, 대한민국 교육폭 기회 팽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80년 그리고 90년 더욱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제가 사학이 죽어가는, 사학의 죽음, 좀 강하게 교육의 죽음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제가 써봤는데요. 역사적인 명예는 있습니다. 왜 대원군이 조선 말에 서원철폐령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교육이 어느 정도 이제 일종의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이 사립학교들이 학벌 조성 같은 걸 하게 되고 사회 계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 개혁 이론으로서 이제 아마도 대원군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똑 닮은 꼴이 일제하에 사립학교 통제령하고도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도 초기에는 이제 사립학교에서 별로 통제를 하지 않다가 조선 이제 일제 중기 이제 2차 대전 초기 오면 이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데, 조선인 탄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채널 하나가 사립학교 통제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민족 정신을 가르친다든가 조선어를 많이 가르친다든가 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때 만들어진 사립학교 통제법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탄생하면서 사립학교법에 그냥 그 정신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왠지 모르게 정부나 국가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문화적인 어떤 컴플렉스나 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90년대쯤 오면 정부가 이제 돈이 풍부해지고 이제 공립학교가 많아지면서, 이제 공립은 이제 바른 교육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들은 이제 재벌 사학 오너들이 뭐 재정 횡령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등록금을 받아서 뭐 뒤로 챙긴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불명예를 껴안으면서 사학의 분쟁들이 생기고,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학들은 정부가 뭐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뭐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립학교로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넘어옵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처음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립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사립학교 법인을 이제 폐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폐쇄를 할 때 학교 재산들은 전부 국가에 몰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 오너들은 이제 몰수를 안 당하려고 억지라도 이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중고등학교에 학생 수보다 선생님이 많은 그런 사립학교들도 있어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이 사립학교 퇴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논의는 있지만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오른쪽 이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학 중에서 이제 중학교는 거의 지금 이제 사라지는, 이제 아직도 고등학교는 한 50%에 가까이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3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독립된 사립중학교들은 거의 지금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 특히 시골에 있는 사립중학교들은 거의 지금 문 닫을 상황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사학의 몸부림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립유치원이 지금 가장 늦게 태어난 사립학교죠, 우리나라에서는요. 1980년대 이후로 이제 그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엄마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또한 국민의 교육열이 늘어나면서 조기 교육이 시작되면서 80년대 이제 유치원 단계의 교육적 수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역시 이번에도 정부는 마땅한 돈도 없고 또 정책적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또한 사립유치원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도 학교 기관수로 보면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한 4,000개 비슷비슷한데, 학생 수로 보면 지금도 75대 24, 지금 많이 이제 8대 2였다가 지금 이제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서 25%대 75% 이 정도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그 교육비 부담액은 뭐 공립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고 사립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계는 자꾸 바뀌는데, 뭐 여기 16.8배로 되어 있지만 통계는 뭐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어서 어쨌든 간에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그 교육비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 말은 어떤 말로 해석이 되냐면, 공립은 굉장히 싸고 시설도 좋고 사립은 굉장히 비싸고 시설도 좀 나쁘고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서 우리 집 주변에 공립유치원만 있으면 보내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낸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20년, 30년 후에는 다시 아까 사립중학교의 사례처럼 이 지금 빨간색, 파란색의 이 비율이 역전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많은 그 유아들은 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콩나물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최근에 불행한 어린이집 사태들도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 기적을 이루는 큰 비밀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였다. 제가 여기 뭐 사교육까지, 학원에서 말하는 사교육까지는 아직은 뭐 깊이 있게 같은 그 수준에서 다루긴 좀 애매해서 일단 사립학교로 한정을 합니다만은, 이 개인들의 그 교육적 참여 욕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국가나 정부가 아닌 민간이 참여를 해서 그 교육적 기회를 그 확대시키고, 또한 교육의 질적인 그 수준을 확대한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그 보다 더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생명이 있게 발전해 나가는데 좋은 그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